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명예전당 백인의 의인전.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5월에 이제 날이 풀리고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표창원 소장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야외 활동할 때 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예, 당연히 기억나죠. 실제 제 주변에도 밖에 나갔다 좀 다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확실히 5월에 통계적으로도 사람이 많이 다치는 건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소방청에서 2021년부터 23년까지 그 어린이 안전사고가 무려 10만 8천여 건이더라고요. 근데 특히 5월이 11,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아무래도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해서 기념 행사들이 좀 많고 또 야외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네. 부모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이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냐? 네. 평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입니다. 오, 시간대도 그렇게 나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입니까? 바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하교 시간, 그다음에 학원 갔다 나오는 하원 시간. 뭐 저희 학생 때 생각해도 학교 끝나고 나오는 시간이나 학원 끝나고 나올 때가 제일 신나거든요. 신나죠. 근데 뭐 어린이들한테 그렇다고 이제 그 신나는 거를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고 요건 좀 애매한 시간대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죠. 무엇보다. 그렇죠. 다만 안전만 유의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네.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서 3건 중 1건은 자전거 관련 사고란 겁니다. 자전거 많이 타죠. 네, 네네. 특히 뭐 자전거 사고야 다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특히나 이 집중력이 뛰어난 반면에 주변에 대한 그런 성찰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신나서 막 웃고 떠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뛰다 보면 자전거가 올 수 있는 곳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요. 돌발 상황에서 갑자기 회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 자전거 관련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얘기하다 보면 진짜 제 삶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혼자 신나서 자전거 타다가 제가 맨날 다니는 골목길인데 앞에 오던 자동차랑 정면으로 부딪혀서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 지켜졌을 때 이 울타리 안에서 계절의 여왕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유념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의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대전의 한 옷가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손님으로 들어오신 분이 맨발로 지금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맨발이군요. 예. 우산이 쓰고 지나간 사람 보니까 날씨가 궂은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뭐 나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 신발을 골라서 지금 꺼내주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양말까지. 며칠에 또 오셨네. 근데 되게 멀끔해지셨어요, 복장이. 신사가 되셨는데요. 네. 주머니에서 뭘 꺼내시려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려고 사진을 찍어 오신 거예요.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네네. 노숙인 분이 들어오셨을 때 신발을 챙겨주신 사장님의 마음도 정말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이게 노숙인 분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나 사회에 좀 돌아가겠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받기 위해서 사진도 찍었다. 자랑하러 오시고
이 전체 그림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보여드렸던 영상이랑 다른 느낌의 뭉클함을 주는데요. 그러네요.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이란 게 무엇인지 웅변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거든요. 네. 사장님의 배려로 이분 한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새롭게 나도 이제 직업도 찾아보고 이 사회 일원이 되어보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서요. 네. 정말 이런 일 앞으로도 계속 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증거 영상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질문 드리는 저도 민망하고 저도 반성하게 되지만 우리 자기 점검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옷가게 주인 사장님이었어요. 네. 노숙인 분이 맨발로 비 오는 날 갑자기 불쑥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처럼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네. 진짜 우리를 되게 정신 차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요. 네네. 글쎄 슬리퍼 정도 제공하는 거는 좀 했을지 모르지만 네. 나머지 다른 부분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사장님 네. 같이 완전히 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 같다. 네네네. 소장님은 어떻게 좀 상상해보면 어떠세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저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비 맞고 이런 거 다 매장에 이렇게 남기면서 들어오시는 분 그렇게 기분 좋게 맞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도 되고 정말 저 사장님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 가게 어딘가요? 봄옷 저 살 때 되는데 저 옷이라도 좀 매장이라도 좀 도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겠어요? 아마 박면 실장님도 같이 가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뭐 저도 당연히 동참해야죠. 네. 단체 구매를 한번 네, 시도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네. 도움 드리면 우리 좋죠. 네. 근데 이 사장님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곤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막 칭찬을 오고 막 다 취재하러 갔나? 그게 아니라 노숙자에게 이렇게 너무 선심을 쓰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옷가게 홍보하려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런 못된 댓글이 달려가지고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선행이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돼서 오히려 본인이 마음을 닫게 되는 결과가 네. 아니 사실 저런 좋은 일은 우리가 칭찬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이렇게 이걸 굳이 안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악플을 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좀 그 마음이 안 좋네요. 이승국 씨도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이런 악플을 받은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죠. 대처를 하셨나요? 이 포인트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소장님도 또 얼굴 많이 알려지신 분으로서 여러 가지 뭐 생각하셨겠지만 저의 입장은 그래요. 관종이라 그러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까불까불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제 행보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오셔도 세상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건 바라기 어렵다. 그건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악플을 보는 게 익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본다고 상처가 무뎌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런 댓글을 또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네. 악의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악플을 달면 이것도 사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사실 악플에 앞서 이제 이승국 씨 말씀 주셨지만 어떤 누구도 결코 익숙해질 수도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는 둔감해진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늘 악플을 계속 받더라도 받을 때마다 새롭게 가슴이 아프고 맞아요. 상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중에도 대단히 그 피해가 컸던 사례들도 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절대로 악플은 해서도 안 되고요. 용납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 법상 보면요. 악플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그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혹은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실무상 현실적으로는 그 입증의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연성이라든지 사실의 적시냐 허위 사실의 적시냐 또는 모욕죄의 경우에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것 혹은 감정적인 그런 혐오의 표현이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느냐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하나 더 있다 그러거든요. 일단 그럼 화면을 하나 더 보신 다음에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가게고요. 이번엔 여성분이 와 계신데요. 뭐를 건네시는 것 같죠, 사장님? 그러네요. 네. 그런데 얘들아, 우리 학교 아이들인데. 갑자기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미세 플라스틱들이 아, 저 여성분 손님이 선생님이셨대요. 물고기를 또 사람이 먹게 되면 사장님께서 노숙자분께 그 신발을 그냥 무료로 건네주신 데서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노숙자분께서 다시 매장을 찾아오셔서 이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신 부분이 아이들한테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장님께서는 그냥 물건을 기부를 하신 거에 그친 게 아니라 사장님 덕분에 노숙자분께서 삶의 의지를 갖게 되신 훌륭한 일을 하신 사장님인 것 같다라고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해석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아까 전달하신 게 학생들이 쓴 손편지래요? 이야. 저도 아직 어리지만 사장님처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멋지네. 도와주고 싶다고 썼어요. 그 사장님처럼 귀엽다.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싶어요.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사람이 사실 되고 제일 싶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저게 교육이죠. 맞아요. 남들이 뭐라 할 때 신경 쓰지 않고 사장님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하세요. 조금 전에 사실 저희가 사장님한테 달린 악플 얘기하면서 안으로 좀 울분이 있었는데 네. 이 영상 하나로 지금 화가 다 씻겨 내려갔어요, 저는. 그러네요. 네네. 정말 귀한 일 하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 사실 악플러의 심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우리 초등학생이 한 거예요. 그래요? 네. 악플 나는 사람들은 네. 그 대상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거든요. 다 컴플렉스, 열등감, 네.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하다, 네. 자존감이 낮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데가 없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서 조그만 빌미를 이걸 내세워가지고 악플을 다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사장님께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어쩌면 이 사례와 이 상황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커다란 공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실제 살아있는 경험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착한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회인가.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너무 커다란 그 공부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 친구들이 커서 의인이 돼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겠네요. 정말 두 분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100인이 아니라 1000인 혹은 만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PD님이랑 협의하고 공 하나 정도 더 붙이는 거는 한번 제가 연락은 해볼게요. 붙이는 김에 2개. 2개까지 가봅시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내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인 것 같죠? 시작이? 지구대나 파출소 같습니다. 그럼. 모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네요. 할머님이 택시를 타셨는데 치매가 오셔서 집의 위치를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사님이 지금 지구대로 모시고 온 것 같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신 거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그 몸에 주소를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지니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호자님과 만나서 너무 다행이네요, 결과가. 손 꼭 잡으시고. 예. 사실 가족분들이 제일 놀라셨을 거거든요. 그 할머님이 1933년 출생이시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게 됐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분이 경찰에서 지문주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게 조에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뭐 이유가 네. 있을까요? 네, 우리 이거 다 찍잖아요, 할 때. 네. 뭐 모든 대한민국 성인은 주민등록을 할 때 십지지문이라고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죠. 주민센터에서. 찍은 지문 데이터는 전부 이제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실종이라든지 뭐 사고, 사건 생겼을 때 지문 조회하면 바로 누군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할머님 사례처럼 할머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네. 최초의 주민등록을 할 때 초기에 그때는 되게 이제 잉크에다가 손을 이렇게 찍어서 네네네. 과거에 그 동사무소라고 했죠. 맞아요. 그곳에서 주로 찍은 다음에 종이에다가 그 종이를 다시 보내서 보내진 종이를 스캔을 해서 다시 이제 컴퓨터에 넣고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에 처음에 지문을 찍으실 때에 정확히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또 찍을 때 정확하게 안 찍혀지고 그 지문 용지가 보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혹시라도 지문을 확인하실 일이 있으셨다면 이거 지문에 문제가 있네요 라고 해서 다시 찍으셨을 텐데 아마 이 할머니는 그런 일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치매 때문에 신원 확인을 하셔야 될 때 바로 지문이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작은 가능성이지만 지문 등록 조회도 안 되고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는 건가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청에서는 지문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성인만 지문 등록을 하잖아요. 네.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문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미아라든지 실종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제도와 달리 사전 지문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치매 혹은 치매 초기 치매가 우려되시는 고령의 그 부모님이나 어르신의 경우에 지문 등록이 잘 안 되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이용하시면 지문을 다시 확실하게 디지털 지문으로 찍어서 명확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문 사전 등록제 반드시 잘 확인해 보시고 어린이 청소년 혹은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어딘가 실종되다시피 사라지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가장 흔한 사례가 집에서 이렇게 보호자가 잠깐 이렇게 뭐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사이에 나가시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입문에다가 경보음 장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이제 넣어 놓는다든가 어르신의 옷이라든가 뭐 신발 이런 데다가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를 해 놓다든가 나중에 경찰서나 파출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는 요긴한 정보가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역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미리미리 준비를 했는데도 혹시 어르신이 안 보인다 이러면 골든타임이라는 우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르신 실종의 골든타임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라고 보셔야 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네,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방팔방 어디로든 움직이실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위험한 낙상이라든지 또는 고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빨리 찾으셔야 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그 1시간 이내에 빨리 혹시 어디에 계실지 가실 만한 곳을 빨리 점검을 하시고 그러다가도 전혀 어디 계신지 찾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182라는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182? 네. 일을 빨리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182 바로 연락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신고를 그때 하실 때에는 가장 최근에 입으셨던 옷 그리고 최근 사진이 있다면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매일매일 휴대폰 요새 좋잖아요.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사진을 한번 찍어 두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사진만 전송해 주시면 경찰에 찾으실 때 너무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습관적으로 한번 찍어놓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라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보장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나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장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의의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어떤 분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분을 뵙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독특한 식당이 하나 있다 그래요. 식당의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식당에 쓰러지신 분 구해주시는 이런 분 아닐까요? 우리 맞아요. 식당에서 전에 심폐소생술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떤 독특한 식당을 저희가 만나보게 될지 화면 먼저 만나본 다음에 의인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이제 연탄 사용하는 가정, 또 이제 그 차사인, 또 독거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게 오셔서 식사하시죠. 그럼 매일? 그렇죠, 매일 그냥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걸음걸이가 너무 좋아지셨어.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우셔요. 진짜 이렇게 맨날 노인들한테 잘해주시고 건강하라고 맨날 기도해 주시고 반찬 같은 것도 다 맛있게 매일매일 다르게 해줘요. 집에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이 없고요. 매일 먹으러 와요. 그냥 늘 친절하게 고맙게 해주시니까 항상 미안해요. 고마워. 눈물 날라고 그래. 커피도 있어요. 일 갔다 온 거예요. 돈도 벌어서 건강과 밥도 그냥 하늘이 차려준 밥상에 정해창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늘이 차려준 밥상이라는 이름이 너무 의미가 있고요. 듣기도 굉장히 어감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누가 언제 만든 명칭인가요? 제가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밥은 혼자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여럿이 같이 먹어야지 밥맛도 나고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하늘이 차려주는 것 같은 그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늘이 차려준 밥상 거창하게 줬습니다. 근데 뭐 말씀은 거창하게 했다 이렇게 농담 삼아 하시지만 이런 따뜻함 많은 어르신분들이 같이 느끼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오시나요, 식사하러? 특별한 이제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행사 때에는 한 뭐 120분, 130분 오시고 이 보통 때에는 한 90분, 80분. 꽤나 큰 규모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 무료 식당이라고 하면 이게 유지하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무료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밥 얻어 먹으러 왔다고 이렇게 가끔 얘기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여기는 학교라고 밥상 학교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학교에 와서 밥도 먹고 배우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인생의 즐거운 것들도 배우고 직접 뭐 밥값을 내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어떨 때는 또 뭐 10,000원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10만 원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집에서 된장도 갖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료 급식이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밥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저희가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밥심으로 산다. 네, 밥심으로 그렇죠. 버틴다. 네네. 그만큼 밥이라는 게 우리한테 특히 우리 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네. 밥 그 이상, 식사 그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중요한 게 없죠. 그건 와서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그냥 밥 한 끼의 어떤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어르신들께서 목사님께 그 감동, 그 고마움 표현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한 끼잖아요. 하루에 한 끼지만 한 끼를 잘 잡수시면 하루를 이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오셔서 건강을 찾으신 분도 많고, 또 이제 요양원에 갔다가 오셔서 식사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걸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또 우울증도 회복됐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에너지를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 밥상 이전에 연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 연탄은행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003년 한 성탄절 가까울 즈음에 지금은 이제 도청 밑이죠. 거기가 예전에는 이제 달동네였습니다. 20년 전에는. 근데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겨울에 연탄이 없이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막 한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방문을 해봤죠. 방문해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이 거기 한 40-50분이 쪽방처럼 살고 계신데, 추운 겨울인데도 연탄 보일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 냉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여기는 꼭대기여서, 달동네 꼭대기여서 연탄을 주문해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살짝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연탄 없이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늘 그게 머릿속에 이제 지워지지 않아서 내가 좀 수고하면 우리 함께 하는 분들하고 이 어르신들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사실은 좀 무작정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연탄 한 장 가격 얼마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연탄 재 버리는 담당이 저였거든요. 저희 집에서 막내라서. 네. 근데 요즘은 연탄 한 장 하는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는 제가 정답을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왠지 그래서 질문하실 때 당당함이 딱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제가 알지. 21년 12월에 연탄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칼럼을 썼어요. 거기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제가 출퇴근을 해요. 근데 골목길을 지나는데 거기에 겨울철에 연탄재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예전에는 연탄이 가난한 시대의 대명사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 가난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가난한 그 가정에.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가난이 이제 대물림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칼럼을 쓰면서 연탄 한 장 가격을 알게 됐는데 제가 21년도 그 당시는 한 850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900원 정도. 900원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가 올려서 저희가 제발 올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2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탄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850원 할 때 제발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그 뒤로는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이제 아까 춘천에
연탄 공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제 아마 서울의 삼천리 연탄 공장도 문을 닫고 원주, 제천 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 연탄이 예천이나 문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니까 또 운송비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송비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연탄 한 장에 900원입니다. 목사님 그 연탄은행에서 춘천 일대에 연탄이 필요하신 분들께 대략 한 해 몇 장 정도씩 이렇게 보내드립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6만 장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이제 연탄이 중노동입니다. 이게 이제 맞아요. 같이 이제 화면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뭐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봉사자들이 없어 우리끼리 하면은 이건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막장이라고들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겨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5만 장 정도. 저희가 이제 매년 목표는 40만 장으로 잡아요. 근데 이제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늘 목표 수에는 이르지 못해요. 근데 제일 큰 어려움이 연탄만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연탄을 갖다 드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묵은 밥을 먹고 묵은 반찬을 먹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가면은 김치 없냐 그러고 쌀이 없냐 그러고 또 반찬 없냐 그러고 또 여기 뭐가 망가졌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연탄이 종합복지처럼 되더라고요. 나에게 도움 주는 분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밤에 외로우면 약주를 마십니다. 약주를 마시고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반찬을 갖다 드리고 연탄을 갖다 드리는 것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전인적인 그런 관계의 회복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밥상 공동체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친구를 맺게 하고 가족을 맺게 하고 함께 노래도 하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아까 이 모든 거를 초반에는 밥상 학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거슬러 가니까 연탄은행을 시작했다가 반찬은행으로 갔다가 밥상 학교까지. 은행 2개랑 학교 하나 좀 세우신 거예요. 이사장처럼 좀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큰 일, 정말 듣고 보니까 정말 좋은 거창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어린 입장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 받는 분도 계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면 수혜를 받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좋은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거는 그렇게 없고 거의 그 대부분은 정말 어르신들이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부모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이 우리 국가를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전쟁 있을 때 산업화에 빈곤에 있을 때 그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일으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그분들이 인생을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뒷바라지하다가 뭐 사고를 하든가 사업을 뒷바라지하든가 또 무슨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또 뭐 재난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빈곤층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중에서는 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도 있고 또 그분 중에서는 이렇게 그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에 1년 내내 집 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제가 3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온 분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삶의 의욕은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자기 먹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함께 이렇게 동무도 생기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 거의 20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거든요. 소장님, 이런 일을 20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한 일이죠.
어떻게 과연 계속해서 20년을 하실 수 있으실까? 또 그 질문 하실까봐 제가 저 같으면 할 수 있었겠느냐 물어보실까봐 좀 뜨끔했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20년 세월 중에 무척 많은 분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중에서도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최근에는 제가 연탄을 이제 달라고 요청을 왔는데 바로 못 갔어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래서 골목에 들어가는데 그 어르신하고 그 이제 이웃분들이 우리가 연탄을 지고 가니까 만세! 이러더라고요. 만세. 그래서 제가 연탄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만세이구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런 걸 느꼈고요. 또 여기 우리 하늘밥상의 어떤 어르신은 연탄도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위를 수술하거나 중요한 수술하면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나 봐요. 보호자가 있어야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요양보호사분한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나를 생각했나 봐요. 나한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르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를 뭐 자랑하고 뭐 그렇게 하셔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분은 저를 보면 아빠라고 그러고.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께서. 그렇죠. 지금 80, 지금 한 5세 되셨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아빠라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자녀분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또 말씀하시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저희들이 받은 사랑이 많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연탄이지만 연탄을 통해서 이제 가족이 되고 또 이렇게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목사님이 만드신 현장 어떤 느낌인지 저희 제작진분들이 직접 가보셨다고 하거든요. 잠시 화면으로 어떤 모습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동아리 팀인데요. 제가 여기다 봉사활동을 왔다가 이런 공연이 있는 걸 보고 저기도 한번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아니 지하실 락밴드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가만히 보지 마시고 따라 부를 거 있으면 힘차게 따라 부르시고 춤추실 거 있으면 같이 춤추시고. 무슨 게임? 탁구공 게임. 그렇죠. 탁구공 통통 뛰어서 넣는 게임을 할 거예요. 슬프스프를 하려고 안 빠지고 오는 그 느낌, 기분 너무 좋아요. 게임이 그 목을 이게 다 재치 있고 좋아요. 재밌어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지 최고. 정말로
어르신분들이 저 자리를 좋아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 모두 오래 건강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시간 내서 한 번이라도 가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두 분?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명예의 전당이 네. 참 어려운 프로그램이네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기부, 맞아요. 오늘은 자원봉사. 맞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기쁨으로 또 함께하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정말 함께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울컥울컥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방송이랑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꼭 일정 맞을 때 꼭 한번 저희가 봉사하러 가고 싶습니다. 박민 실장님 마찬가지죠? 저는 뭐 춘천이 집이니까 저는 당연히 가야 되고 하늘밥상으로 우리 진출하시죠. 네,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많은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PD님도 데리고 가겠다 라는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작가분들, 제작진 모두. 그럼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어, 20여 년 한결같이 연타는 지원 활동을 해오셨고 또 9년 전부터는 밥상으로 범위를 넓혀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은 의인으로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명예의 전당에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좀 종교에 비판적입니다. 종교가 도대체 뭘 하는가. 특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하고 그 힘든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종교여야 할 텐데 지금 종교의 많은 모습들은 오히려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정치와 권력과 돈을 탐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무척 종교에 비판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가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모습의 종교여야 종교가 정말 있을 가치가 있고 이 봉사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우리 곁에 의인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에 모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해창 목사님 명예의 전당에 의인으로 오르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또 겸연쩍으실 수도 있지만 또 의인 타이틀 붙으신 거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요. 그런 자격이 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춘천 시민들이 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단지 심부름꾼이고 그분들을 이렇게 그 머슴이나 뭐 그런 거죠. 저가 뭐 정말 의인의 반열에 오른다는 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참. 그렇죠. 오늘 또 가서 반성일기 또 쓰고 잘게요, 저는. 근데 정말 이 소감 말씀해 주신 것까지 이렇기 때문에 또 의인이시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죠. 두 분 오늘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조근조근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는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그런 어떤 사연들이 굉장히 수북하게 있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전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의인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예의 전당 회를 거듭할수록 제 부끄러움의 크기는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부끄러움이 너무 기쁜 부끄러움이에요. 감사한 부끄러움이고 그래서 오늘 특히 정 목사님의 어떤 겸손이 가득하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해오신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걸 들으면서 정말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결국 늘 말버릇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뭘 그렇게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위에 서려고 하면서 살아갈까. 그 한켠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품과 가슴과 온몸을 다 내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마음 느끼면서
부끄러움과 따뜻함과 고마움 한가득이었던 오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태도를 굉장히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가 정의로운 의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이 의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될 때까지 명예전당의 불빛은 계속 밝히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의인을 세상에 소개해주세요. 명예의 전당은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